안녕하세요. 저는 한경남 교수님 밑에서 공부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저희 연구실의 이름은 수족 생산학 실험실 또는 연구실이라고 합니다. 영상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우선 무엇을 연구하는 곳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 수족 생산학 실험실의 연구 분야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 수족 생산학 실험실 기계의 보유 현황 및 수족 생산학 실험실에 어떤 논문을 기재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수족 생산학 실험실의 연계 진출 분야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 마지막으로 저희 실험실의 졸업생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것을 연구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 연구실에서는 수계에 서식하며 인간에게 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초산 생물을 대상으로 과학적인 조사 및 실험을 실시하여 학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는 유형 생물 자원을 대상으로 수산 즉 양식 분야의 기술 개발과 기술 지도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인을 양성합니다. 세 번째, 저희는 국립수산과학원과 한국해양연구원 등과 협력하여 국가연구과제를 실시함으로써 서해안 지역 내에서 어적 자원의 관리에 관한 비전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우선 저희 연구실의 연구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산 양식 분야가 있습니다. 수산 양식 분야는 인공 배양장을 이용하여 먹이 생물 배양 및 어족 자원의 생리 생태 등을 연구합니다. 두 번째로 수산 자원 분야가 있습니다. 수산 자원 분야는 유용 어족 자원의 자원량 연구 및 모델링을 적용, 자원 방류 등을 연구합니다. 세 번째로 수산 생물 생태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주로 하는 생태 연구 분야는 군집 생태, 개체군 생태, 난다치어 연구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수소 독성 분야입니다. 환경오염이 수산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이를 조직학적, 혈액학적, 분석적 방법들을 이용해서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다섯 번째, 수산생명공학 분야. 분자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한 어부의 영양과 성장 및 생태를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어류를 대상하는 분자생물학적 연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분자생물학적 연구의 목적은 환경 변화에 따른 어류의 유전자 발현을 파악하고 이 중에서 어류의 스트레스를 일으킬 수 있는 유전화 반응을 파악한 다음 이를 통하여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산 자원에 피해가 가는 것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유전자 분석을 통한 계통학적 분석이 있습니다. 난다치어의 특징을 분석하여 이를 종에 분류하는 데 사용하며 방류 어류의 자원 획득률을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실험실 기계 보유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연구실에는 네트 및 마이크로스코프, 여러 부피의 워터 탱크 등 온도 유지를 위한 템퍼처 컨트롤러 및 폴리스탈릭 펌프, 템퍼처 오프셋 센서 및 이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유전자 분석에 필요한 프리저, 디프리저, 어터클리브, 아이스 브레이커, 마이크로 피펫, 일렉트로닉 피펫, 워터 서큘레이터, 마이크로 펜스, 센트리퓨즈, 호모 제나이저, 제어 도큐멘테이션 시스템, qPCR, 리얼타임 qPCR, 설모사이클러. 다음으로 저희 실험실에서 게재한 논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험실에서 국내에 게재한 논문으로는 더 코리안 전업 멜로코지의 수온과 염분 조건에 따른 종족의 여줄과 먹이 섭취가 있으며, 그리고 한국 어류 흑해지의 한국 한강 하구역에 출하는 한갈 상이의 섭식 생태, 한강 하구역 가숭어의 연령과 성장, 영종도 소형 조수용 등에 서식하는 이동성 대형 동물, 어류와 식관류의 군집 생태, 한강 하구의 조속 주기에 따른 옹어속 자체와의 충격력 변동이 있습니다. 국외 논문으로는 아쿠아컬처 리서치에 게재한 Bio Monitoring of River Fish in Aquaculture at Different Rearing Densities Using Stress-Related Genes, Fish Physiology and Biochemistry에 게재한 Salinity Change in the Anadromous River Fish,
Radiate Gene Regulation, Ocean Science 저널에 게재한 Morphological Difference Between Three Groups of Flat-Headed Corvidae와 The Correlation Between Bioaccumulation and Patterns of Stress-Related Genes Expression of Flexible Beam by Cadmium Exposure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실험실에서 진출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간 수산업체로선 수협중앙의 수산물 유통에서 수산연구 용역회사, 원형어선 및 수산가공업체, 수산양식 경영업체가 있으며 국가기관으로선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및 각 지방 수산청과 지방수산과가 있으며 정부 출자기관으로선 농수산물 유통공사 및 농업기반공사, 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이 있습니다. 합계적으로는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술자문기관이 있습니다. 연구소 쪽으로 진학을 원하신다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라든지 국립수산과학원, 급지연구소 및 환경부 산하에 있는 여러 연구소들도 있습니다. 해외 진출을 원하신다면 국제 유엔 산하 수산사무국 업무 관련 분야라든지 해외 수사 관련 무역 회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실험실의 졸업생들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험실에는 총 34분의 석사학위를 받으신 분과 8분의 박사학위를 받으신 졸업생이 있습니다. 석사학위 받으신 분 중에는 11분은 연구소 쪽으로, 6분은 진학 및 유학, 11분은 기업체 쪽으로 학교에 진출하신 분은 1분 있고 그 외에 5분이 있습니다. 박사학위 받으신 분 중에는 3분이 연구소, 1분은 진학 및 유학, 2분은 기업체, 나머지 2분은 학교 쪽으로 진출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연구소에 관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선민 교수님 랩실의 배민지 학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연구실에 대해 소개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수님께서는 프랑스에서 환경지화학 및 빙하학 분야 박사과정을 진행하셨고 극지연구소에서 극지 시료를 갖고 지화학적인 거동을 연구하셨습니다. 저희 랩실 이름은 펄인데요. 펄은 폴라 인바이러멘털 지오케미스트리 리서치 랩의 약자이고 이는 한국말로 극지환경지화학 실험실입니다. 저희의 연구 분야는 크게 보면 지구과학을 연구하고 있고 그중 자세히 들어가 보면 지구화학과 극지과학을 연구하는 연구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빙하코어는 남극, 그린란드, 고산 지역에 존재하는 빙하로부터 시추된 원통형 코어 샘플을 의미합니다. 빙하코어는 연마다 내린 눈이 층상 구조로 형성되며 눈은 당시 대기 환경의 특성을 반영하는 미세먼지, 대기가스 버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며 고기후 연구에 활용되는 중요한 환경 시료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왜 극지 시료를 이용할까요? 첫 번째로는 극지는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주 오염원이 되는 대륙들로부터 떨어져 있고 고립이 되어 있어 교란이 적습니다. 따라서 지구 규모의 대기 환경 변화를 연구하는 채석지로 여겨지고 있고 화학 성분들의 인위적 혹은 자연적 유입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대 측정이 쉽습니다. 매년 주기적인 적설이 있어 연대 측정이 다른 코어보다 비교적 쉽습니다. 세 번째로는 상대적인 차이는 있지만 매년 주기적으로 눈이 내려주기 때문에 그 시대의 대기 중 중요 성분이 쌓이게 됩니다. 따라서 과거의 대기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대기 환경 변화에 대한 중요한 과학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네 번째로는 환경 변화에 민감함으로 바로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이후로 자연적, 인위적 규모에 명확해집니다. 다섯 번째로 많은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또한 적은 양의 시료만으로도 다양한 성분 분석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와 같은 중요한 기후 정보를 남극의 경우 최대 100만 년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극지 시료의 장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이 사진들은 빙하 시료를 샘플링하여서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사진입니다. 일단 먼저 샘플이 필요하죠. 일단 우선 빙하 코어를 시추합니다. 이 시추한 코어를 분석 목적에 맞게 커팅을 한 후 VS와 ECM이라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VS는 코어 단면 사진과 레이어를 보여주고 ECM은 옆에 그래프와 같이 전기 전도도를 측정하여
과거 수소 이온 농도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디컨태미네이션이라고 하는 빙하를 시추하면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디컨태미네이션 과정을 지난 뒤에 멜팅 과정을 거치거나 혹은 샘플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저희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장비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WSCRDS입니다. 빙하 시로 및 대기 중 수증기의 안정 동위원소의 조성 차이에 따라서 회절 후 감쇄된 레이저의 강도를 측정해 동위원소 조성비를 분석하는 기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온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이온성 시로를 이온 교환 컬럼을 사용을 하여 분리한 후 화학적 서프레서와 전기 전도도 디렉터를 이용하여 각 양이온 성분의 이온을 분석하는 기기입니다. 세 번째는 고해상도 유도 결합 플라즈마 질량 분석기인 RCP-MS입니다. 아르곤을 플라즈마 가스로 사용하여 시로를 약 6000도의 플라즈마에서 이온화시킨 후 각 이온의 특성에 따라 정량, 정성 분석이 가능한 질량 분석기를 이용하여 극지시로에 있는 미량 원소들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열 이온화 질량 분석기인 TIMS입니다. 납과 같은 동위원소를 측정하는 기기로 극지시로의 미량으로 존재하는 원소를 정량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CVAFS와 같은 극지시로 내에 존재하는 미량 수은을 정량하는 기기나 혹은 CFA와 FRC를 결합하여서 빙하 샘플이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들을 이용하여서 극지시로를 분석하는 것은 예를 들어 FIC 시스템을 이용하여서 스틱스 빙하 샘플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한 이온 데이터와 다른 보조 자료들을 이용하여 스틱스 빙원 주변 로스 헤이 해빙 변화 등 과거 현상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과연 빙하만 연구하느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북극의 스바바르 피오르드 해양 퇴적물을 이용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스터 사이즈 3000 기계를 이용하여서 퇴적물의 입도를 분석하고 GC나 GCMS 등의 기기를 이용하여서 퇴적물 내의 유기생체 분석 지표를 추출하여 다양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프록시를 개발하기도 하고 프록시를 이용하여 조수빙하의 후퇴 양상, 고수온 복원 등의 고환경 복원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연구실을 졸업하신 다른 학생분은 극지연구소가 아닌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퇴적물 시로 중금속 분석을 담당하기도 하였고 이전에는 미세조류 배양에 관련하여 공부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교수님과 뜻이 맞는다면 꼭 빙하학이 아닌 다학 분야에서도 다른 다양한 연구소나 연구기관과 연결하여 얼마든지 학생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다른 다양한 곳과 연계하여 연구를 하는데 국내에선 극지연구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이 있고 해외에서는 미국의 아이비리그 중 하나인 다트머스 대학교, 호주의 커튼 대학교, 그리고 이태리의 베니스 대학교 등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저희 연구실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연안지역역학연구실 박사과정 장종입니다. 해양인의 밤을 맞이하여 제가 연구실 소개를 하게 되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하여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됐지만 내년에는 꼭 얼굴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연안지역역학 실험실에서 하는 일은 이 실험실 이름에서 알 수 있는데요. 연안에서 발생하는 지형 변화를 관측하고 그걸 발생시키는 역학에 대해 연구하는 그런 실험실입니다. 그래서 연구실에 대해서 개요를 말씀드리면 최종 목적은 연안 지형 변화와 이것을 발생시키는 퇴적물 이동 기작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연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실제 관측을 통해서 저희가 이러한 퇴적물 이동을 얻기도 하고 UAV, 그러니까 드론이나 그리고 GIS를 통해서 지형 변화를 관측합니다. 또한 이러한 관측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자료들은 수치 모델을 활용하여 그러한 퇴적물 이동의 기작을 연구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해양 장비 개발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실시간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도 교수는
이관홍 교수님이시고 세부 전공은 해양 지질을 연구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뭐 이런 지질 해양학이라든지 해저 지형학, 퇴적 역학과 같은 과목을 개설하고 계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교수님의 수업을 꼭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실에는 먼저 스티븐 학생이 미국에서 온 스티븐 학생이 있는데 현재 올해 이번에 졸업을 해서 아마 이제 학교 내에서 볼 수 없겠지만 관측 장비 실측을 통해서 하구 순환 및 퇴적물 이동에 따른 지형 변화를 연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나탈리 학생은 코어, 그러니까 퇴적물 코어나 GIS를 이용하여서 인류의 하구에서 발생하는 지형 변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켄 학생과 필리핀에서 온 켄 학생과 저는 퇴적물 이동 모델을 이용하여 지형 변화를 분석하고 그것을 발생시키는 퇴적물 이동에 대해서 연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건 학생은 여기 학부 연구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석사 과정을 밟고 있고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해양 관측 장비를 개발하고 분석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블루 코코넛이라고 하는 이러한 해양 장비 회사를 설립해서 대표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연구 장비를 활용하는데 먼저 수력학적 요소, 즉 물성을 알기 위해서 CTD를 통해서 염분, 수온, 부유 퇴적물의 수직적인 분포를 얻고 다음으로 이 밑에 있는 ADCP를 이용해서 유속과 그리고 반사되어 오는 음향 강도를 얻습니다. 이 음향 강도는 강도에 따라서 퇴적물 농도로 변환되는 그러한 식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퇴적학적인 요소를 얻기 위해서 먼저 여기 그림과 같이 그랩 샘플러를 통해서 해저면에 있는 퇴적물을 직접 획득함으로써 입도 분석을 통해서 퇴적물 특성을 알기도 하고 이렇게 부유 퇴적물 농도를 얻기 위해 물을 채소한 후에 이렇게 진공 필터를 통해서 퇴적물 농도, 부유 퇴적물 농도를 직접 얻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OBS, 옵티컬 백스캐터 센서인데 이런 빛을 이용한다든지 리스트도 마찬가지로 레이저를 이용하는 이러한 빛을 통해서 부유 퇴적물 농도를 얻거나 이렇게 이거는 플럭 카메라라고 하는 걸로 이 안에서 퇴적물이 가라앉는 속도를 통해서 부유 퇴적물을 그러니까 플럭은 이렇게 응집 퇴적물인데 이런 응집 퇴적물의 농도 아니 크기 같은 것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퇴적물 이동은 지형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런 지형 변화는 이렇게 GPS를 통해서 직접 관측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알티미터라는 장비, 음향을 통해서 이 해저면의 높이를 측정해주는 장비입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관측을 통해서 지형의 변화를 얻기도 하고 우리가 갯벌 같은 곳은 사람이 직접 이동하거나 장기간 관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드론을 이용해서 해변이나 넓은 갯벌과 같은 곳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자료들은 매트랩이나 ArcGIS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연구실은 이러한 다양한 장비 그리고 수치 모델을 통해서 퇴적물 이동 기작을 밝혀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런 지형 변화를 연구하는 그러한 연구실입니다. 네, 지금까지 소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 해양예측연구실 석사과정 최준이라고 합니다. 이름 그대로 해양 현상을 예측하는 연구실입니다. 그 해양 현상을 예측을 하는데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 기본적으로 해양이라는 그 공간적인 특성상 저희가 직접 바다를 나가서 관측을 해야 됩니다. 해양의 물성이 어떤지, 물리량이 어떤지, 수온, 염분, 유속이 어떤지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관측을 한 다음에 수치 모델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그 수치 모델이라는 걸 이제 좀 쉽게 설명하자면 프로그래밍된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시뮬레이션 가지고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관측 자료와 시뮬레이션 간의 비교를 통해서 이 데이터가 믿을만한 데이터인가, 믿을만한 데이터면 어떤 결과가 나온가, 이제 그런 걸 기반으로 저희가 해양 현상을 예측하는 이제 그런 연구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그 해양 과학과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해양 과학과라고 하면은 야, 너 그러면 물고기 잡아먹는 거 아니냐, 물고기 연구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이제 또 너 뭐 그 배 선원으로 일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그냥 사이언스를 이제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도 이제 그 사이언스의 한 실험의 한 범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시설이 이제 있고요. 또 이제 가장 중요한 시설이라고 하면은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잖아요. 그건 컴퓨터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좋은 컴퓨터가 있어요. 비싸고 좋은 컴퓨터가 이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실험 장비 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어느 정도로 좋아요? 혹시 슈퍼컴퓨터 아세요? 슈퍼컴퓨터. 네. 들어봤죠. 거의 그거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제가 그 지금 연구에 활용하고 있는 슈퍼컴퓨터 비슷한 네. 그 클러스 병렬 계산 연산 시스템이라고 네. 클러스터라고 명명하거든요. 네. 그 클러스터에 한 CPU가 네. 3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36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5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산을 돌리는 CPU는 총 180개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제가 간략하게 어떤 식으로 시뮬레이션이 구동되고 그 결과를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쪽으로 오시죠. 저희 해양예측 연구실입니다. 지금 그 수시 모델 그 가동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이제 제 컴퓨터 연구 컴퓨터로 이제 접속을 한 상황입니다. 아. 원격 접속한 상황이고 네. 지금 여기 보여지는 이 창들이 리눅스라는 이제 OS를 기반으로 있는 그 컴퓨터의 화면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눅스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MS의 윈도우 10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직접 백문이 불여일견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명령어를 쓰고 돌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 지금 이 우측에 나와 있는 지금 JYCHOY가 있죠. 네. 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 지금 네. 이걸 CPU를 잡고 돌린다는 걸 나타내고 있고요. 네. 지금 굉장히 많이 있죠. 네. 아까 말씀드린 180개의 CPU를 제가 지금 잡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좌측에 보시면은 뭔가 좀 이상한 숫자들이 계속 떠올라요.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뭔가 빨리빨리 지나가죠. 네. 이 하나하나당 수치 모델의 연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네.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죠. 뭐 U 벨로시티, 그러니까 유속, 뭐 수심, 그리고 염분, 수온, 난류, 그리고 밀도, 그리고 퇴적물의 두께나 이제 퇴적물의 이제 밀도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숫자들이 계속 연산이 되면서 네. 파일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 파일에 저장이 되면 어떻게 하냐? 그냥 파일 하나가 뚝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기 위해서 또 코딩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수치 모델을 가시성 있게 보여드리기 위한 이게 그런? 가시성이 있는 거라고요? 그런 코드입니다. 지역을 제가 먼저 설명드릴게요. 네. 경기도는 서울 옆에 있으니까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이게 위성 사진인데 여기 저희 수도 서울이 보이죠? 네. 서울이 보이고 여기 인천이 보입니다. 네. 인천국제공항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인천 앞바다 옹진반도부터 태안반도 사이를 이으는 이 거대한 반원형의 해양 영역이 네. 경기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어때요? 굉장히 넓어 보이지 않나요? 이런 연안 지역에 항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거는 2020년도에 완공된 신국제 여객부두를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지역이 신국제 여객부두거든요. 옛날 사진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옛날에는 이 지역이 바다였습니다. 아. 송도도 바다였어요. 근데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됐죠. 근데 이 신국제 여객부두가 최근에 되게 문제점이 많아요. 건설하고 나서. 어떤 문제잖아요? 이 신국제 여객부두는 대형 여객선들이 접안을 하는 시설이거든요. 네. 그럼 큰 배들이 왔다 갔다 하죠. 네.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큰 배들이 들어오니까 수심이 깊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이 지역이 계속 퇴적이 되고 있어요. 아, 뭐가 쌓인다는 말씀이죠? 그쵸. 네. 아, 흙 같은 게 계속 쌓여서 네. 수심이 점점 얕아지고 있어요. 아. 근데 비단 네. 이 지점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지역은 우리나라 최대 간분 항구인 인천항을 나타내고 있고요. 네. 인천항도 마찬가지로 인천항 앞바다가 퇴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 위쪽에 보시면은 인천 북항이 있습니다. 네. 인천 북항도 마찬가지로 큰 화물선들이 지나다니는 그런 항구인데 이 지역도 퇴적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에 직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인천 전 지역의 항구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퇴적 문제다라는 걸 제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 퇴적 문제를 알기 위해서 네. 퇴적물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알아야겠네요. 그럼 그 이동을 우리가 직접 보고 네. 물속에 들어가서 볼 수가 없으니까 그죠. 아까 말씀드린 시뮬레이션, 음. 수치 모델을 이용해서 퇴적물의 이동을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은 네. 다음과 같은 그림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거는 동영 사진 한 장인데 네. 10분 간격으로 촬영한 거거든요. 10분 간격으로 모델이 시뮬레이션 된 거를 지금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런 10분 간격 동안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흙탕물들이 계속 항구 내로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런 항구 내로 들어오는 퇴적물들이 네. 어디서 어떻게 들어오느냐가 이 문제를 인식을 하는 데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이제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장점이라고 말씀드리면은 네. 아무래도 우리가 가시성 있게 보고 네. 그거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점마다 계산이 돼요. 방금 보여드린 그 계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얼만큼의 퇴적물이 항구 내로 들어오고 얼만큼의 퇴적물이 항구 밖으로 나간다. 그럼 얼만큼의 퇴적물이 항구 내로 남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인간이다 보고 해양은 되게 넓은 그런 분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되게 한정적입니다. 그 한정적인 면을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툴을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혹시 그 다른 이 경기만 일대에서 그 간략하게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은 신국제 여객부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네. 여러 가지 퇴적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 경기만이라는 지역이 우리나라 수도 서울의 바로 앞바다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이 되게 많이 됩니다. 간척이 되고 수심을 파고 다리가 건설되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 건설되고 난 이후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우리 인간에 의한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이 경기만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간 활동에 의해서 경기만의 지형은 바뀔 거고 수심은 바뀔 거고 해안선은 바뀔 겁니다. 자연스럽게 환경도 바뀌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 10년 뒤, 20년 뒤는 다른 사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현안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런 현안들을 빠르고 자세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치 모델의 접근이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이제 저희 해양예시 연구실이고 저는 해양예시 연구실 석사과정 최시우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2021년 제42주년 해양인의 밤 해양물리과정 분석연구실 소개를 맡게 된 김기덕이라고 합니다. 발표 순서는 연구실 소개, 교수님 소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실 소개입니다. 저희 연구실은 Ocean Physical Process Analysis Laboratory를 줄여서 OPAL이라고 부릅니다. 박재훈 교수님의 지도하에 있고요. 이름 그대로 해양의 물리 과정을 분석하는 연구실인데 해양의 물리적 현상이나 과정들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딥러닝과 같은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대양, 연안, 심지어 극지까지 전 세계를 총망라해서 현장 관측을 하기도 합니다. 혹시 연구실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용건이 있으시면 인하대학교 5호관 3층에 있는 오북 315호로 찾아와 주시면 되겠고요. 이 밑에 첨부해드린 URL 주소로 들어가 보시면 더욱 자세한 그런 연구실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학부생분들께서는 저희가 이제 학교에 있는 모습만 봤을 테니까 현장 관측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주로 다루는 관측 장비는 이 CPICE라는 장비인데요. 해양의 바닥에다 설치를 하고 이 장비가 해수면으로 음파를 쏘면 이게 해수면을 맞고 반사되어서 다시 돌아오겠죠? 이 시간을 관측을 해서 여러가지 물리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조는 왼쪽에 그림처럼 생겼고요. 실제로는 오른쪽에 사진처럼 생겼는데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PDS 파이스라고 해서 옆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달려있는 셔틀들을 이용해가지고
관측기간 중간중간마다 데이터를 원격으로 전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최첨단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현장 관측을 세계 곳곳에다가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올해 저희 오팔에서 이 장비를 어디에다가 설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6월, 7월에 태평양, 7월부터 9월까지 북극, 그리고 현재 10월부터 12월까지 남극에 계류를 하고 있는데, 이번 남극 출장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뿐만 아니라 박사과정 학생들도 가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정도로 연구실 소개를 마치겠고요. 다음 순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수님 소개입니다. 저희 방의 보스이신 박재훈 교수님이십니다. 방의 정신적 지주이자 빗재훈, 갓재훈이라는 별명들을 가지고 계신데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웨이브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웨이브 만물설의 창시자이자 신봉자이십니다. 강의하시는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해양학, 해양수학, 물리해양학, 그리고 해양순환개론, 해양기상학, 해양역학자료 분석 등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수업이고 배울 게 많기 때문에 해양을 하실 생각이시면 꼭 한번은 들어보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수님께서 남극으로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제가 교수님께 부탁을 드린 게 있는데요. 학부생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한마디 정도 좀 보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굉장히 길게 보내주셨어요. 지금 제가 PPT에 첨부한 것도 좀 줄인 거긴 하지만 여기서 더 요약을 하자면 바다처럼 깊이 있는 그런 본인만의 내공을 쌓아가는 대학생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연구실에서 현재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어떤 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박사과정입니다. 구하영 학생과 최정엽 학생, 이은주 학생과 이강영 학생이 있습니다. 석사과정에는 김송학 학생, 송하진 학생, 주호정 학생,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김기덕이 있습니다. 여기 진짜 마지막으로 학부연구생 한 명이 있는데요. 바로 황예린 학생입니다. 황예린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석사과정으로 들어올 예정이고요. 옆에 있는 부는 황예린 학생과 굉장히 닮아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총 9명의 학생들이 오팔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연구실 소개를 마칠까 하는데요. 사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화목하고 분위기가 좋은 연구실입니다. 다들 너무 좋은 사람들이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뭐니 해도 박재훈 교수님께서 너무 잘해주시고 또 능력도 굉장하시기 때문에 이런 좋은 환경이 유지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저희 오팔 연구실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연구실 소개를 맡은 석사과정 정성훈이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실은 연안해양관측연구실로 현재 오북 318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로고는 저희 연구실의 명패입니다. 저희 연구실은 Coastal Ocean Observation Laboratory, 줄여서 쿨랩입니다. 저희 연구실의 모토는 To observe is to believe입니다. 보는 것이 곧 믿는 것이다. 즉,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양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함으로써 현재를 해석하고 이해하여 과거를 유추하고 더 나아가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하호경 교수님의 지도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상세 프로필은 저희 연구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양이라는 학문은 융합과학입니다. 여러가지 학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한 분야만 안다면 해양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이해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실은 융합 연구를 통해 해양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연구실에서 대표적으로 연구하는 분야가 무엇이 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질학과 물리학을 융합한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세디먼트 다이너믹스란 무엇일까요? 퇴적물은 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수측 내에서 침강하고 퇴적되며 다시 부요되어 운반되기까지 조석, 파도, 바람 또는 그 외의 물리적 요인에 의해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즉 세디먼트 다이너믹스란 수층 내에서 앞서 말씀드린 퇴적물들의 거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서해 및 남해에서 이루어지는 준설 연구와 최근 주목받고 있는 해상풍력 발전기의 가동에 의한 저층 세굴 현상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질학과 생물학의 융합 연구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저희가 연구 중에 직접 찍은 사진으로 강화도 갯벌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 중인 외래종 갯근풀입니다. 갯근풀은 갯벌에서의 유속을 저하시켜 군락 내부에 퇴적물을 가둠으로써 갯벌의 표고를 높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지락 등의 이메페류는 섭식할 수 없는 부유입자들을 점액으로 둘러싸 배출합니다. 이를 수도피시스라고 하며 이메페류가 이를 배출함에 따라 퇴적물의 거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합니다. 물리학과 생물학의 융합 연구를 설명하기 전에 해양동물의 주야 수직 운동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동물들은 수온 등의 물리적 성질, 조석,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일주운동을 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기후변에 의한 엘니뇨, 라니냐 등의 현상은 해양의 물리적 성질을 바꾸고 더 나아가 해양동물들의 주야 운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는 해양동물들 중 특히 동물 플랑크톤의 일주운동과 기후변화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하기도 합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연관성을 가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텔레커넥션이라고 합니다. 지구상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기후와 해양의 변동이 연관성을 가지는 것 또한 이에 포함됩니다. 지역적으로는 오키나와, 남극, 서태평양 등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선 분야들을 연구하기 위해 저희 연구실에서는 다양한 해양 관측 장비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향 도플러 요소계입니다. 먼저 도플러 효과란 무엇일까요? 도플러 효과란 소리를 방출하는 물체가 관측자와 가까워지거나 관측자로부터 멀어질 때 그 속도에 의해 소리의 파장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측자와 가까워질 때는 파장이 짧아져 음이 높게 들리고 관측자와 멀어질 때는 파장이 길어져 음이 낮아집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예시가 기차의 경적 소리입니다. 지금부터 짧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기차가 지나가고 나서는 경적 소리가 낮은 음으로 들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측에 보이는 기기가 저희 연구실이 구비하고 있는 음향 도플러 요소계입니다. 수층 내에 음파를 쏜다면 이 음파가 부유물에 부딪혀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음파의 주파수 변동을 이용하여 부유물의 이동 속도를, 송수신 시간차를 이용하여 해당 위치의 유속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음향 도플러 요소계에는 선박에 장착하여 움직이거나 해저면이나 수면 부위에 설치하여 유속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장비는 리스트 200X라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레이저를 이용한 광학 장비로서 퇴적물의 농도, 입자의 크기와 그 분포를 알 수 있습니다. 레이저 회저를 이용한 입자 크기의 분석은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입도 분석 방법입니다. 수중에 레이저를 쏘게 되면 부유물질과 부딪혀 산란이 되고 산란으로 인해 감쇄된 레이저 세기를 측정하여 산란을 일으킨 입자의 크기와 퇴적물 농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리스트 200X의 경우 1에서 500마이크로미터 범위 내에서 측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수조 형태의 두 가지 장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잼스라는 장비입니다. 잼스는 현장에서 획득한 퇴적물 코어에 인위적인 전달 능력을 가하여 표층 퇴적물의 부유를 일으키고 이를 통해 해당 퇴적물에 침식하는 정도, 즉 침식률을 파악하는 장비입니다. 총 7단계의 전달 능력이 가해지며 퇴적물이 침식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힘, 침식 임계값 또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메저코즘입니다. 메저코즘은 높이와 지름이 1m인 대형 수조입니다. 메저코즘의 정의는 실제 생태계의 일부를 닫힌 생태계로 이동하여 실험을 할 수 있게 한 시설입니다. 융합과학을 추구하는 저희 연구실 또한 해당 장비를 이용하여 인공 생태계를 조성 또는 퇴적물 부유 메커니즘 연구 등의 실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메조코즘에는 인공적인 빛을 가할 수 있는 조명과 전달 능력을 가할 수 있는 회전 모터, 그리고 각종 장비를 부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연구실의 이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철저한 논문 지도입니다. 저는 이공계열 대학생 및 졸업생으로서 나 자신을 가장 잘 어필할 수 있는 것은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진학 후 이공계열 관련 글을 써보신 분이라면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지 잘 아실 것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선 교수님께서 좋은 글과 논문을 쓰기 위해 논문 지도를 아낌없이 해주십니다. 여러분 또한 졸업할 때 나의 제대로 된 무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국내외 파견 프로그램입니다. 특정 분야를 공부하다 보면 국내외 다른 곳에서 더 자세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 것입니다. 저희 연구실에는 이미 국내 대학 및 남극, 스웨덴, 그리고 북서태평양 등 다양한 곳에서 공부와 연구를 진행한 선배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또한 그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셋째, 국내외 학회 참석의 기회입니다. 학회는 최근 연구 동향을 파악할 수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거나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대가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본인이 원한다면 학회에 참석하여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받고 내 연구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의견 또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 또한 연구 중 타 지역에서 잠깐의 바람을 쐴 수 있는 기회는 덤입니다. 넷째, 다양한 인턴십 기회입니다. 대학 혹은 대학원을 졸업한다 하더라도 취업시장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극지연구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의 다양한 기관에서의 인턴십 혹은 연수생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인턴십을 경험한다는 것은 사회로 나가기 전 사회를 미리 체험해 볼 수 있고 나도 모르던 관심 분야나 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이점과 기회를 이용하여 여러분이 희망하는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만 한다면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건강한 신체, 도전적인 정신, 젊음을 투자할 용기, 해양학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다면 누구나 지원 기회가 주어집니다. 저희 연안해양관측연구실에서 해당 분야의 최고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해양인의 밤 해양동물학 연구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연구실은 김태원 교수님과 총 10명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김태원 교수님께선 다양한 경력과 더불어 현재까지 39개에 달하는 논문을 해외에 투고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랩 구성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과정의 조붕호 학생은 갑각류를 연구하고 있고 현미경 분석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심해 열수 분출공은 바다 깊은 곳의 화산으로 압력과 온도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이러한 극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생물들은 수많은 진화를 거듭했습니다. 심해 열수 분출공에 서식하는 갑각류의 외골격 특성을 밝혀내는 연구를 통해 생물의 진화와 그 특성의 개발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사과정의 주수빈 학생입니다. 개와 어류를 대상으로 주로 실험실 실험과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야기한 진동소음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수중 스트레스의 경우 대형 수산 생물에게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해양동물을 대상으로 하며 진동 함수 발생기를 이용해 인위적 진동과 소음을 만들고 그에 따른 생물들의 반응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석사과정의 배현미 학생입니다. 복종류를 연구하고 있고 수조 실험과 현미경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석회조류의 유무에 따라 사카조개를 배양하여 생존율과 성분을 분석한 결과 석회조류는 사카조개의 생존을 위협하고 신진대사 활동을 변화시키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두 종의 관계는 기생관계로 파악이 되나 폐각의 손상을 보호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특정 환경에서는 이익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석사과정의 박병용 학생입니다. 해양 미세 플라스틱과 해조류를 연구하여 현미경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조류의 점액 물질에 미세 플라스틱이 부착되면 이를 섭식하는 생물에게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실험에서는 해조류 샘플을 채취하고 형광 미세 플라스틱을 사용해 해조류에 흡착하는 플라스틱 개수를 파악하고 있으며 현미경을 사용해 해수에 있는 플라스틱의 형태와 종류에 대해 파악하고 있습니다. 석사과정의 박서정 학생입니다. 개를 대상으로 주로 현장에서 행동 관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갯벌 방문 활동으로 인해 저질에는 물리적인 교란인 다밥이 발생합니다. 다밥은 멸종 위기 생물인 흰발롱개의 굴을 파괴하고 표면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또한 조석 리듬에 맞춰져 있던 행동 패턴을 변화시켜 대사 균형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흰발롱개 서식처 방문 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석사과정 이종찬 학생입니다. 오리와 물범에 관한 데이터를 얻어 주로 분석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바이오 로깅 연구를 통해 오리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이주거리와 서식지 이용에 대해 연구한 결과
철새의 이주 시기가 다가오는 봄철에 은신처의 존재 및 점유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장보고 기지 앞 바닷속에 설치된 녹음기에서 음향 신호를 분석한 결과 쇠빙선과 가까워지면 물범의 음향 활동은 증가하나 해빙이 많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음향 활동이 드라마틱하게 증가하는 것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석사과정의 김민주 학생입니다. 개를 대상으로 갯벌에서 행동 관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흰발롱개가 진동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생소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흰발롱개는 같은 종 간의 진동성 의사소통을 하는데요. 연구에서는 이 흰발롱개가 공사장 진동의 환경에서 진동성 의사소통 행동의 빠르기를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도출했고, 이는 흰발롱개의 서식지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석사과정 서혜인 학생입니다. 이메페류와 단강류를 대상으로 실험실 실험과 현미경 분석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연구에서는 1995년부터 2018년 남극 큰티족의 폐각 분석을 하여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큰티족에는 폐각의 두께를 두껍게 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 단강류를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의한 해양온난화와 담수화에 따른 이들의 생존과 행동 변화를 연구한 결과 단강류는 온난화와 담수화 조건에서도 개체군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는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학부연구생 조경식 학생입니다. 해양 쓰레기와 거북 연구를 잠수조사를 통해 진행 중입니다. 제주 바다거북에게 폐허구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 양이 더 많고 더 긴 낚싯줄이 바다거북 좌초가 많았던 지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레저용 낚시에서 유래한 폐허구가 지역 간 큰 차이를 보였다는 점을 통해 해양 오염에서 레저용 낚시의 영향이 일반적인 생각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습니다. 이처럼 해양동물학 연구실은 심해, 남극, 연안,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생물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동물학 연구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양과학과 조영미입니다. 저희 해양생지화학 연구실을 소개하겠습니다. 해양에는 여러 경계면을 통한 물질 교환 및 물질 유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연안역에 집중되어 있는 육상과 해양의 경계면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수단과 이동, 그리고 수심 약 200m의 대륙붕을 통한 외해로의 물질 이동, 그리고 대기와 해양 경계면에서 기체 교환 및 대기를 통한 해양으로의 물질 유입, 또 하이드로서멀 벤트를 통한 해양으로의 물질이 유입되는 경로가 있죠. 그리고 저층 퇴적물로부터 물질이 수층으로 확산되어 나오는 경로가 있습니다. 또한 해양 내부에서도 유광층과 심층의 경계면을 통해 물질의 수직 수송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앞에서 봤던 다양한 경계면에서의 물질 이동 중 제 연구 분야를 소개해 드릴게요. 현재 전지구 환경과학 연구에서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는 역시 기후변화, 생태계 변화, 오염 등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긴 시간 스케일에서 이 전지구적인 기후변화에 있어서 해양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인간의 산업활동에 의한 질소 배출 증가는 육상과 해양의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이는 탄소순환을 변화시켜서 기후변화를 초래하고, 또 산업활동으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배출 증가는 지구온난화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해양 산성화, 해수순환 변화, 해양 생태계 변화 등을 일으킵니다. 이런 문제들을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육상기온의 물질이 얼마나 해양으로 유입이 되며, 이렇게 해양으로 유입된 물질이 해양 오염과 탄소순환, 생태계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가 하는 연구예요. 저는 해양의 물질순환과 탄소순환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큰 연구라고 할 수 있는 이 육상으로부터 해양으로의 영양염, 유기탄소 등 이런 물질 플럭스를 구하는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림과 같이 지역을 이 연안과 또 외해와 연결되는 대륙붕 해역 에서의 물질의 이런 수평적인 플럭스, 그리고 또 먼 바다에서 유광층과 심층 사이에서 일어나는 수직적으로 교환되는 영양염과 탄소의 플럭스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이 해저 지하수에 관련한 연구를 연안에서 주로 수행을 했어요. 지하수 유출량, 그 다음에 지하수를 통해 흘러나오는 영양염의 플럭스, 이것들이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도 이제 대륙붕이 황해와 남해에 넓게 발달되어 있는 거 아시죠? 이 대륙붕을 통해서 외해, 대양으로의 영양염이라든지 유기물질이 얼마나 공급되는지 이런 연구를 관심 있게 진행을 했었고 또 하고 있고요. 또 외양에서도
심층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영양염이 이제 유광층으로 수직 공급이 되는지, 또 유광층에서 합성된 유기탄소가 얼마나 심층으로 가라앉아 탄소 저감 효과에 영향을 주는지, 이런 연구도 관심을 가지고 수행 중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는 해양에서 탄소 순환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매우 중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물질 교환율 같은 경우는 인간 활동이 개입된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현재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연구를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인간 또 해양 생물들의 미래 세대 건강을 보장하고 또 여러 가지 실용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연안에서 일어나는 물의 유출, 유입을 떠올리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주로 강을 통해서 바다로 물이 흘러 들어간다라는 것, 또 강수를 통해서 해양으로 이제 빗물을 통해 유입된다는 것, 그리고 증발을 통해서 물의 손실이 일어난다는 것,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죠. 하천수나 강물은 이제 우리가 직접 눈으로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로로 해양으로 유입되는지 잘 알 수 있고, 또 이제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는 반면 이 지표를 통해 스며든 물이나 이제 물이 토양이나 암석 사이를 흐르다가 해양으로 유입되는 이 지하수에 관한 거는 조금 더 개념이 생소하시거나 잘 연구가 안 된 걸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지하수라고 하면은 땅에서 이제 끌어올려서 우리가 사용하거나 먹는 안반수, 이런 개념이 익숙하실 텐데, 저는 이 연안으로 유출되는 해저 지하수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 지하수는 우리가 아는 이제 육지로부터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담수, 담지하수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또 해수가 이렇게 대수축 내로 들어왔다가 어느 정도 머물고 다시 바다로 빠져나가는 형태의 재순환된 형태의 해수인 염지하수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하수 연구에서 중요한 거는 얼마나 많은 이제 물의 양을 따졌을 때 이 지하수가 얼마나 바다로 많이 흘러가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지하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물질이 해양으로 공급되는지 연구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연구한 결과 이 지하수를 통한 해양으로의 영양염 유출량을 강물하고 비교를 했을 때 각각 강물하고 비슷하거나 많은 수준이었다라고 산정이 됐습니다. 또 여기서 이 서브터레니안 에스츄어리라는 지역은 해저 하구라고 하는데요. 이 강의 하구역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하수가 유출되고 해수가 투입되고 이들이 퇴적층 내에서 다양한 생지학 변화를 겪는 곳이죠. 그래서 지하수 중의 원소가 퇴적물과 반응해서 어떻게 농도가 변화하는지, 또 특히나 갯벌에 있는 이 조간대 지역에서 유기물의 생성과 분해가 어떤 기작으로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다양한 실험실 및 현장 실험을 통해서 이 유출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출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도 수행을 합니다. 이러한 지하수 유출을 통한 물질 유입이 연안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매우 중요하겠죠. 이 연구, 이 사진은 이 화학적 추적자, 즉 질소 동위 원소랑 또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방사성 동위 원소를 이제 활용을 해서 이 동위 원소 추적 기법을 활용해서 지하수를 통한 연안에 이렇게 부영양을 일으키게 하는 질소의 오염원의 어떤 기원, 어디서 이것이 기원했는가를 밝힌 연구예요. 그리고 이 아래는 또 지하수 유출과 갯벌 생태계와 관련된 연구 결과를 보여줍니다. 또 아까 맨 처음에 말했듯이 이제 두 번째 토픽이죠. 그 대륙봉을 통한 해양으로의 물질 연구. 이렇게 우리나라 여기 중심으로 해서 황해와 이 남해 대륙봉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물질이 이제 외해로 유입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엿보았던 연구예요. 최근에 국제적으로도 이 대륙봉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대륙봉을 통한 해양으로의 물질 유입이 굉장히 크고 중요하더라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많은 관심을 이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유광층하고 심층 경계에서 영양염하고 유기탄소의 수직 플럭스에 관한 연구예요. 그래서 이 동해 울릉분지에 나가서 연구선을 타고 조사했던 그때 사진들을 좀 넣어봤고요. 앞에서 말했던 그런 관측 결과들,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심층과 유광층 경계면에서의 물질 플럭스를 계산하는 연구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다양한 연구 주제들을 비롯해서 이 화학해양학 분야에 관심이 있고 공부를 진지하게 해보고 싶다라는 학생들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리고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더더욱 환영이겠죠. 그래서 연구실에 관심이 있다라는 학생들은 언제든지 아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